여러분, 강릉도, 속초도, 고성도 다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한때 서핑 성지로 불렸던 양양만 곡소리가 납니다. 성수기 한복판인 지금 이 넓은 백사장에 사람은 10명 남짓입니다. 파라솔은 접혀 있고 가게 문은 닫혀 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 중에서 손님이 빠진 곳은 양양 단 한 곳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 동네가 왜 옆 동네는 다 잘 되는데 혼자만 무너졌는지, 그 충격적인 정체를 지금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양양은 전혀 다른 동네였습니다. 원래 이곳은 조용한 바닷가 소도시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27,000에서 28,000명 남짓, 강원도 전체에서도 가장 작은 축에 드는 곳입니다. 평일 낮이면 바다 앞거리에 사람 그림자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런 양양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길이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 양양고속도로 전 구간이 열렸습니다. 이 한 번의 개통이 모든 걸 바꿉니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거리가 확 좁혀졌습니다. 예전엔 큰맘 먹어야 가는 먼 동해였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출발해 점심을 바다에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주말에 다녀올 수 있는 바다가 된 겁니다. 길이 뚫리자 사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침 그 무렵 양양에는 다른 동해안에 없던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핑입니다. 한적한 바다와 보드 하나, 둘이 만나자 묘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파도를 타는 젊은이들. 사진으로 보기에 이만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양에는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서핑의 성지. 이 별명은 무서운 속도로 퍼졌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코로나 시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양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필 그때 우리는 해외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멀리 떠나기 어려웠던 그 시절, 양양은 가장 가까운 도피처였습니다. 비행기 대신 차를 몰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 차들이 향한 끝에 바로 양양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엔 돈도 모입니다. 바다 근처에 카페가 들어서고 술집이 들어서고 작은 가게들이 줄줄이 생겨났습니다. 빈 점포마다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권리금이 붙고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에 이름이 붙습니다. 바로 양리단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리단길.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이름은 서울의 한 거리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한때 가장 핫화했던 그 거리. 이름을 베껴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꺼내겠습니다. 어쨌든 양리단길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동안 이 거리의 매출은 약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022년 양리단길은 정점을 찍습니다. 골목마다 줄을 서고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 거리를 채운 건 누구였을까요? 손님의 약 59%가 20대와 30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젊음이 곧 이 동네의 색깔이었습니다. 여러분이 SNS에서 한 번쯤 봤을 그 양양, 파도, 노을, 그리고 사람으로 가득한 거리. 그게 바로 이 시절의 양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동네, 가장 가고 싶은 바다. 그 누구도 이 활기가 멈추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던 이 동네에 단 몇 년 만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바닷가에서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여름 양양 바닷가로 가보겠습니다. 분명 성수기였습니다. 강릉도, 속초도, 고성도 사람으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양양만 한산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일찍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다시 가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백사장은 비어있고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4년 한 해 양양을 찾은 피서객은 약 69만 명이었습니다. 전년보다 10% 줄었습니다. 줄어든 곳은 양양 한 곳뿐이었습니다. 같은 동해안의 강릉, 속초, 고성, 삼척, 동해 6개 시군 가운데 5곳이 모두 늘었습니다. 적게는 8%, 많게는 무려 29%까지 손님이 불어났습니다. 동해안 전체로 보면 그해 방문객이 16% 가까이 늘었습니다.
모두가 호황을 누리는데 양양만 거꾸로 갔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여름, 같은 동해안입니다. 그런데 양양만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양양만일까요? 상권으로 들어가면 숫자는 더 차가워집니다. 한때 양양의 심장이었던 양리단길.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거리의 매출은 약 269억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5% 넘게 줄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숫자입니다. 결제 건수가 16% 빠졌습니다. 비싸게 못 팔아서 매출이 준 게 아닙니다. 손님 수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업종별로 쪼개보면 상처가 더 선명합니다. 밥하는 가게, 외식업 매출이 약 14% 줄었습니다. 물건 파는 가게, 소매업은 무려 20%나 빠졌습니다. 사람이 와도 밥을 안 먹고 지갑을 안 열었다는 뜻입니다. 거리를 한 바퀴 돌아보면 그 숫자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곳곳에 빈 가게입니다. 임대 문의를 붙인 유리창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문 닫힌 점포 앞엔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장사가 죽어도 임대료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버티던 사람들마저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장사한 상인들의 말은 더 무겁습니다. 가장 좋았던 시절과 비교하면 매출이 80에서 90%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10명 받던 손님이 한두 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리 하나가 통째로 식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양양이라는 동네에 진짜 약점이 드러납니다. 양양에 사는 주민은 다 합쳐도 3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름철, 이 작은 동네에 머무는 사람은 약 79만 명까지 치솟습니다. 주민의 거의 28배입니다. 등록된 주민 수 대비 실제 머무는 사람 수가 전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곳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양 경제는 주민의 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여름 한철, 외지에서 몰려오는 손님으로 굴러갑니다. 그 손님이 흔들리는 순간 동네 전체가 그대로 휘청입니다. 다른 곳보다 충격이 몇 배는 크게 다가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짚고 가야겠습니다. 이 추락이 끝난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듬해인 2025년 여름, 양양에도 사람이 일부 돌아왔습니다. 방문객이 약 6% 늘었습니다. 전년의 추락에서 보면 반가운 반등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같은 해 강릉은 20% 넘게 늘었습니다. 동해도, 속초도 양양보다 훨씬 가파르게 회복했습니다. 양양의 6%는 동해안 6곳 가운데 사실상 꼴찌였습니다. 옆 동네가 전력으로 달릴 때 양양은 겨우 발만 뗀 셈입니다.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사람은 일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상권은 여전히 곡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빈 가게는 빈 가게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임대문의 유리창도 그대로였습니다. 발길은 조금 돌아왔는데 정작 돈은 거리로 흘러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망한 동네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사람이 아주 안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돈은 돌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씁쓸했습니다. 바로 바가지였습니다. 한철 장사로 1년을 버텨야 하니 가격이 올라갑니다. 음료 한 잔, 회 한 접시 값이 옆 동네보다 비쌌습니다. 한 번 당한 사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입소문은 빠릅니다. 손님이 줄면 가게는 더 비싸게 받습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임대료입니다. 장사는 죽어가는데 가게 임대료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빠진 자리에 임대료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버는 돈은 주는데 내야 할 돈은 그대로니 가게는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여기서 양리단길의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이 거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외식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75.9%, 사실상 먹고 마시는 거리였습니다. 손님층도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지갑을 연 사람은 30대 남성, 그 비중이 24.3%였습니다. 가족 단위가 아니라 젊은 층의 유흥에 기대어 굴러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리의 특정한 이미지가 더 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문화, 그리고 일부의 자극적인 분위기가 부각됐습니다. 그 이미지가 퍼지자 아이 손을 잡고 오던 가족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평범한 관광객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한 번 붙은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짧은 호황을 쫓느라 만든 이미지가 결국 손님을 쫓아낸 겁니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의 진짜 문제는 거리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의 공기 그 자체였습니다. 2025년 양양에서 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양양군의 한 공무원이 함께 일하던 환경미화원에게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청년 3명, 가해자는 이들에게 온갖 것을 강요했습니다. 쓰레기차에 태우지 않고 차 옆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불을 씌워밟는 이른바 멍석말이까지 있었습니다. 특정색 속옷을 입으라 강요하고 입었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강요와 폭행이 각각 수십 차례 반복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2026년 4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과 모욕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인 4월 21일 강원도 징계위원회는 이 공무원을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세상에 알린 건 피해자,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일부에서는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동네 망신시켰다는 말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쪽이 아니라 그 잘못을 드러낸 쪽을 탓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동네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미움받는 분위기,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 끼리끼리 다쳐가는 공기, 이런 곳에서 젊은 사람이 뿌리내리고 살 수 있을까요? 양양이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 청년이 떠나는 동네라는 사실과 이 사건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와도 돈이 돌지 않는 이유는 하나로 모입니다. 바가지로 손님을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미지로 가족을 내쫓고 닫힌 분위기로 청년을 떠나보냈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은 있어도 이 동네에 마음을 붙이고 돈을 쓰며 살아갈 사람은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떠나는 동네에 바로 지금도 거대한 무언가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무엇일까요? 낙산 해변, 손님이 빠져나간 그 바닷가에 39층짜리 건물이 솟아 있습니다. 높이는 174.6m,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름은 인스케이프 양양, 파르나스, 객실만 393개에 달하는 초대형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떠나는 동네에 누가 이런 걸 짓고 있을까요? 이 건물은 호텔이 아닙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입니다. 호텔처럼 쓰라고 지었지만 집처럼 파는 어정쩡한 건물이죠.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집이 5억 원대, 가장 큰 집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게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2년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다 되도록 절반 가까이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반이 안 팔리면 보통은 가격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값을 더 높여내놓았습니다. 얼마였을까요? 전용 11평짜리 원룸 한 채가 5억 1,200만 원, 작은 방 하나에 5억이 넘습니다. 바로 옆 단지에 비슷한 집은 2억 원대인데도 말입니다. 이걸 두고 배짱 분양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쯤에서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이미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서라도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산 값보다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 매물,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줄을 잇습니다. 두 번째 단서, 이 건물을 짓는 시행사의 형편입니다. 시행사는 피데스 개발이라는 회사인데 2023년 기준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이 더 많은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사 곳간이 마이너스 325억 원, 그 한 해 이자로만 316억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단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 미리 빌린 거액의 빚이 있습니다. 600억 원. 갚아야 할 날은 2027년 7월입니다. 건물 준공 목표는 2026년 10월. 완성된 집을 팔아 빚을 갚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절반이나 안 팔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갚을까요? 여기까지가 한 건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낙산 일대를 둘러보면 이런 초고층 생숙이 한둘이 아닙니다. 브라운스톤도, 세인트 존스도, 플럼바고도 동시에 하늘로 솟고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는데 거대한 빈방만 누더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양에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은 200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찾았던 2022년에도 1년 영업 손실이 약 198억 원이었습니다. 그의 이용객은 17,910명, 하루 평균 50명꼴입니다. 비행기 대신 풀만 자라는 활주로, 유령공항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입니다. 급기야 2년 가까이 정기 항공편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 9월 30일 신생항공사 한 곳이 양양과 제주를 잇는 노선을 겨우 띄웠습니다.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국제선은 아직 한 편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고속도로가 양양을 띄웠습니다. 사람이 몰리자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키웠고 그래서 생숙을 올렸습니다. 도로, 붐, 공항, 그리고 39층. 유행을 쫓아 자꾸만 더 크게 짓는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이미 한 번 본 풍경이 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낙산은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던 수학여행 명소였습니다. 숙박업소가 줄지어 들어섰죠. 하지만 발길이 끊기자 그 건물들은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콘크리트만 남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같은 바닷가에 또다시 거대한 콘크리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9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결코 양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이게 양양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양양에서 본 그 빈 건물, 그 마이너스 피, 그 텅 빈 거리, 똑같은 함정이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다음 여행지,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이 솔깃해하는 그 분양 광고 속에 말입니다.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 그 39층 빌딩의 정체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국에 깔린 생숙은 약 18만 3천 실입니다. 이 가운데 숙박업 신고도 아무 조치도 안 된 물량이 약 11만 2천 실에 달합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가 어정쩡하게 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생숙은 이름 그대로 호텔처럼 쓰라고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처럼 샀습니다. 살 수도 못 살 수도 없는 집이 된 겁니다. 만약 여기서 그냥 살림을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매년 부담금을 매깁니다. 건물 공시가격의 10%씩 해마다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분양가 수억짜리 한 채라면 매년 수천만 원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내내 해마다 반복됩니다. 정부도 급했습니다. 소유자는 2025년 9월까지 신고나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사람에 한해 이 부담금을 2027년 말까지만 미뤄줍니다. 유예일 뿐 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분양받은 평범한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 보십시오. 들어가 살자니 주거는 불법입니다. 버티자니 매년 부담금이 쌓입니다. 팔자니 분양가보다 싸게 내놔도 안 팔립니다. 주거 불가, 매년 부담금, 그리고 마이너스 피. 세 개의 벽에 동시에 갇히는 겁니다. 이게 한국형 생숙 함정입니다. 거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지 양양 밖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의 한 생숙을 보겠습니다. 호황기엔 프리미엄이 8억 넘게 붙었습니다. 분양가 4억대 방이 12억이 넘는 값에 거래됐습니다. 모두가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침체기가 오자 같은 방이 마이너스 피로 추락했습니다. 상값보다 싸게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양은 바로 그 거품이 먼저 꺼진 쪽일 뿐입니다. 자, 이제 핫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맨 앞에서 제가 떡밥 하나를 깔았습니다. 양리단길이라는 이름 어디서 베껴왔다고 했죠? 바로 경리단길입니다. 이름만 베낀 게 아닙니다. 결말까지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경리단길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019년 이 거리의 공실률은 26.5%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가게 4곳 중 한 곳이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망하는 공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동네가 뜹니다. 임대료가 급등합니다. 처음 그 동네를 만든 작은 가게들이 쫓겨납니다.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어디서나 똑같은 거리가 됩니다. 개성을 보러 왔던 손님이 발길을 끊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비어갑니다. 이 공식에 이름만 바꿔 넣어 보십시오. 망리단길, 속리단길, 그리고 양리단길. 오오리단길이라 불린 거리들은 결국 거의 다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양리단길은 이 한국형 상권 흥망 공식을 그대로 밟았을 뿐입니다. 뜨는 속도만큼 빠르게 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양양이라는 동네 전체를 보겠습니다. 양양은 행정상 인구가 사라져가는 지역입니다. 동시에 여름 한철엔 사람이 폭주하는 곳입니다. 등록된 주민보다 실제 머무는 사람이 수십 배나 많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이 숫자가 무슨 뜻일까요? 여름 한 달은 반짝 터지고 나머지 11달은 텅 비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한철 장사에 동네의 운명 전체를 건 셈입니다. 그러니 관광이라는 거품이 살짝만 흔들려도 동네 전체가 곧바로 휘청입니다. 화려한 성수기 사진 뒤에 가려져 있던 관광 거품이 빠진 지방 소도시의 민낯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게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숙 18만 실 어딘가에, 그리고 한철 거품에 기댄 수많은 동네 어딘가에 우리는 이미 발을 담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양의 추락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서핑 붐을 타고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람이 몰리자 바가지와 이미지 낙인으로 그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가는 동네 위에 39층 생숙과 유령붕황이라는 거품을 부풀렸습니다. 결국 사람이 떠나고 나니 남은 건 텅 빈 콘크리트 뿐이었습니다. 이건 양양 한 곳의 불운이 아닙니다. 빠르게 뜨고 거품을 키우고 똑같이 무너진 하플들이 걸어온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뜨는 속도만큼 빨리 진다. 화려하게 뜬 동네일수록 빠지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것. 이 한 문장이 양양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비싼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하플 또는 부모님이 솔깃해하시는 그 분양 광고, 혹시 양양과 똑같은 신호가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떠오르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단서가 됩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깊은 곳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42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이 끝내 불을 끕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떠나는 건 그 공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주입니다. 42년 동안 하루에 음료 24만 캔을 찍어내던 라인, 롯데칠성 광주 공장이 가동을 멈춥니다. 회사는 생산 효율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떠난 건 이 공장만이 아닙니다. 코스트코도, 7천억 원을 들고 왔던 신세계도 이미 이 도시의 문을 두드리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광주 도심의 한복판, 금남로와 충장로의 사무용 빌딩은 절반 가까이가 텅 비었습니다. 공실률 44.83%,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광주의 인구는 21년 만에 1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큰 기업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거리가 비고 사람이 떠나는 도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건 결코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지방도시의 진짜 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광주의 한 공장은 42년 동안 불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두 개의 생산 라인은 매일 음료 24만 캔을 쏟아냈습니다. 새벽이든 한밤이든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도시의 맥박과 같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한 사람이 출근하고 월급이 돌고 동네 식당에 손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그 불이 꺼집니다. 롯데칠성 광주 공장이 가동을 멈춘다는 방침입니다. 회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생산 효율화라고 말입니다. 일하던 30명 남짓한 직원들은 안성과 양산, 대전의 다른 공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공장 한 곳도 함께 문을 닫습니다. 말은 담담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공장 하나가 정리된다. 흔히 있는 일처럼 들립니다. 한 회사의 결정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42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장에서 청춘을 보내고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일터였습니다. 한 집의 가장이 다니던 직장이 사라진다는 건 그 집의 저녁 식탁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학원비가 흔들리고 단골 식당의 매출이 흔들립니다. 공장에 불이 꺼지는 건 그래서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불빛에 기대 살던 수많은 사람의 일상입니다. 여기까지였다면 그저 안타까운 소식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떠난 건 롯데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주는 전국 5개 광역시 가운데 단 한 곳, 창고형 할인 매장도 복합 쇼핑몰도 들어서지 않은 도시입니다. 부산에도 대구에도 있는 그 큰 매장들이 유독 이 도시에만 없습니다. 코스트코가 들어오려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신세계가 대형 복합몰을 지으려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줄줄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도시를 비켜갔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왜 하필 이 도시일까요? 회사 한 곳의 사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 부르기에는 방향이 너무 같습니다. 무언가가 기업들로 하여금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한 도시에 들어올지 말지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사람입니다. 그 도시에 물건을 살 사람이 충분한가, 일할 사람이 모이는가. 그 계산기를 두드린 기업들이 하나같이 발길을 돌렸다면 답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도시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곧 거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공장 하나에 불이 꺼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한 도시가 천천히 비어가는 과정의 가장 앞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서 도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말로만 듣던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거리로 나가 보겠습니다. 광주의 옛 중심가 금남로와 충장로입니다. 한때 이 도시에서 가장 붐비던 거리였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을에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리를 걷다 보면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건물마다 붙은 빨간 종이,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입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어느 골목은 통째로 불이 꺼져 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앞에는 먼지가 쌓이고 유리문 안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리, 마치 도시가 숨을 멈춘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일까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금남로와 충장로에 있는 6층 이상 건물들, 그 빈 사무실 비율이 44.83%입니다. 10곳 중 4, 5곳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한 도시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가 이렇습니다. 더 무서운 건 추이입니다. 1년여 전 35.64%였던 빈 사무실 비율은 44.89%로 뛰더니 45.04%까지 올랐고 지금도 44.83%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깐 나빠진 게 아니라 1년 넘게 40%대 중반에 고착된 겁니다. 이건 도시의 빈혈 수치입니다. 한 번 빠진 피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장로에서는 건물주를 설득해 임대료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최대 70%까지. 반값도 아니고 정가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반값 세일을 넘어선 파격가에 가게 자리를 내놓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게가 안 나가면 보통 값을 내립니다. 값을 내려도 안 나간다면 그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임대료를 내려도 안 들어온다면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뜻입니다. 빈 거리는 옛 중심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빈 자리는 점점 번져갑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전남대 인근, 중형과 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37.11%에 이릅니다. 학생들이 오가는 거리마저 셋 중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떠오른 곳은 괜찮을까요? 광주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첨단지구, 이곳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빈 상가 비율이 11.1%에서 13.7%로 올랐습니다. 한 자릿수를 지키던 신흥상권에도 빈자리가 늘기 시작한 겁니다. 옛 도심에서 시작된 공백이 대학가로 다시 신도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체로 넓혀봐도 그렇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사무실은 18.9%가, 상가는 15.7%가 비어 있습니다. 특정 골목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빈거리는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게가 빈다는 건 결국 그 가게를 채울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손님이 사라지고 일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서는 거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가게가 비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가게를 채워야 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2025년 광주의 인구가 무너졌습니다. 140만 선이 깨졌습니다. 무려 21년 만의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속도입니다. 통계청이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5년이나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광주 인구는 138만 6,567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속도는 완만해졌지만 방향은 여전히 한쪽입니다. 줄어드는 쪽입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누가 떠나고 있느냐입니다. 답은 청년입니다. 도시의 가장 젊은 사람들이 먼저 짐을 쌌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20대와 30대 5,860명이 광주를 떠나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한 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0년 이후로 매년 5,000에서 6,000명씩 도시의 청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체온이 식어갔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7.29%에서 24.8%로 내려앉았습니다. 도시가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새로 채워질 사람보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년들은 게을러서 떠난 게 아닙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떠난 겁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발걸음이었습니다. 정든 동네를 등지는 일이 어떻게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남고 싶어도 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본 단서들을 한 줄로 이어보겠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청년이 떠납니다. 청년이 떠나니 도시의 지갑이 얇아집니다. 사줄 사람이 없으니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가게가 닫으니 일할 자리가 또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은 청년마저 다시 짐을 쌉니다. 떠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가게가 닫고, 가게가 닫으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또 떠납니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도시는 조금씩 더 비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광주를 비워내고 있는 진짜 빌런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 동네의 잘못도 아닙니다. 스스로 굴러가며 점점 빨라지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마치 마개가 빠진 욕조와 같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빠지는 구멍을 막지 못하면 욕조는 끝내 바닥을 드러냅니다. 광주의 공실률도 인구도 결국 이 하나의 구멍에서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고리가 돌수록 구멍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는 멈추기 어려운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으면 됩니다. 큰 기업을 다시 들이고 사람들이 머물 이유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영상에서 가장 뼈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광주는 전국 5대 광역시 중 유일한 도시입니다. 복합 쇼핑몰도 창고형 할인 매장도 들어와 있지 않은 유일한 곳입니다. 다른 광역 시민에게는 당연한 코스트코, 당연한 대형 복합몰이 이 도시엔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들어오려 했던 기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2015년 신세계가 7천억 원짜리 복합몰을 추진했습니다. 특급 호텔 200실에 백화점과 면세점을 더한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을 끌다 끝내 무산됐습니다.
코스트코도 입점을 추진하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서광주 옆 부지로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무산을 두고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반대의 명분은 줄곧 하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지키자,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민 자체는 정당했습니다. 대형 매장 하나가 동네 가게 수십 곳의 손님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큰 가게가 들어오면 작은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걱정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인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골목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골목을 채워줄 손님들이 도시를 떠나버린 겁니다. 지킬 가게는 남았지만 그 가게에 들어설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앞서 본 숫자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인구는 140만 선이 무너졌고 청년은 해마다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빌딩 10곳 중 4, 5곳이 비었습니다. 지키려던 골목과 그 골목의 손님, 둘 중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결국 둘 다 위태로워진 겁니다. 이건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한쪽을 지키면 다른 쪽이 흔들리는 구조 자체가 놓아둔 함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시 스스로 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힘도 약했습니다. 광주의 대표 일자리 사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곳은 지자체와 기업, 노동계가 손잡은 합작으로 세운 공장입니다. 자력으로 대기업 공장을 끌어오기 어려우니 여럿이 힘을 모아 일자리를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누적 20만 대를 생산했고 지난해엔 6만 대가 넘는 차를 만들어 그중 75%를 수출했습니다. 성과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제조 일자리 하나가 유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갑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광주의 재정 자립도는 35.52%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을 쓸 때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은 35원뿐이라는 뜻입니다. 한 해 살림 규모를 보여주는 GRDP도 약 49조 원으로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번 돈이 도시 안에서 돌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입니다. 한국은행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이 소비의 흐름을 들여다본 연구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번 돈이 수도권 지갑으로 새어나가는 구조가 확인된 겁니다. 살만한 큰 매장이 없으니 큰 소비는 다른 도시에서 합니다. 동네에서 번 돈이 다른 도시의 계산대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제 악순환의 정체가 또렷해집니다. 사람이 떠나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 가게가 닫고, 가게가 닫으니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주니 사람이 또 떠납니다. 여기에 큰 매장이 없어 남은 소비마저 바깥으로 새어나갑니다. 한번 돌기 시작한 이 고리는 스스로 멈추는 법을 모릅니다. 빠지는 욕조의 마개를 막지 않으면 물이 계속 빠지듯 누가 마개를 막아주기 전까지 도시는 계속 비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광주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가둬버린 구조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갈림길에서 정반대를 선택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대전입니다. 광주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은 2021년 도심 한복판에 대형 백화점을 들였습니다. 광주가 골목을 지키려 대형 점포를 막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문을 연 지 1년 만에 매출 8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직접 고용한 인원만 3,000명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입니다. 첫 해 방문객이 2,400만 명이었습니다. 대전 시민 전체가 16번씩 다녀간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손님들이 백화점 안에서만 돈을 쓰고 돌아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처 빵집과 전통시장에도 손님이 몰렸습니다. 큰 가게가 손님을 끌어모으자 옆 골목 가게까지 덕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던 그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대형 점포가 들어오면 골목이 무너진다고 했지만 대전에서는 큰 가게가 골목으로 손님을 흘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대전이 잘났고 광주가 못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주가 골목을 지키려 했던 그 고민 자체는 정당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큰 가게를 들이는 일과 골목을 지키는 일이 반드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에도 조심스럽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심 옛 공장 부지에 대형 백화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을 여는 시점은 2029년 상반기로 잡혀 있습니다. 공사비만 1조 5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문을 열면 한 해 3천만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든산에는 또 다른 대형 복합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착공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만든 자동차 공장도 올해 역대 가장 많은 6만 1,200대 생산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반도체 기업 한 곳은 첨단지구에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사되면 일자리가 1,000명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을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이거나 검토 단계라는 점입니다. 특히 1조 원 투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단계까지입니다. 착공과 완공은 다릅니다. 검토와 결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되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개를 막으면 욕조는 다시 차오릅니다. 빠져나가던 사람과 돈을 붙잡을 무언가가 생기면 비어가던 도시도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주가 갇혔던 건 게으름이 아니라 구조였고 구조는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광주만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과 함께 광주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작은 기업이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42년 동안 불을 밝히던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대기업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거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상권의 빌딩은 10곳 중 4, 5곳이 빈 채로 남았고 임대료를 크게 내려도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21년 만에 인구 140만 선이 무너졌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해마다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기업이 떠나니 거리가 비고 거리가 비니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니 다시 기업이 떠납니다.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고리. 이것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쫓아온 진짜 정체였습니다. 광주는 게을러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악순환의 구조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광주만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무려 141곳, 그러니까 10곳 중 6곳이 이미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방향입니다. 새롭게 위험 단계에 들어선 지역의 상당수가 이제는 시골이 아니라 광역시의 구와 군입니다. 소멸은 시골에서 시작해 도시 외곽으로 그리고 도시 한복판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140만 동계는 그 흐름이 광역시까지 닿았다는 가장 먼저 켜진 신호등인 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광주에서 본 그 신호가 내일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거리에서 똑같이 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동네의 상가는 어떤가요? 임대 현수막이 부쩍 늘지는 않았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지도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